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일 만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뇌물죄가 대표적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구속 심사를 받게 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심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삼성동 자택 앞에는 지지자 수백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단체로 애국가를 부르거나 고함을 지르고 제지하는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첫 순회 경선지인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60.2%의 표를 얻어 압승했습니다. 당의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기선을 잡게 됐습니다. 세월호를 목포 신항으로 옮기기 위한 작업이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수와 고정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려 출발 시기는 30일 전후로 늦춰졌습니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차량용 출입문을 잘라내 중요 증거를 훼손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양 전에도 배 균형 장치와 앵커를 잇따라 제거해 유족들이 선체 보존을 촉구했습니다. 인양 과정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인근 어민들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잠정 추산 피해액이 18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커지자 미수습자 가족들은 남아있는 기름을 제거하고 나서 목포로 이동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홍콩의 한 대형 쇼핑몰에서 45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가 갑자기 역주행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난데없는 날벼락에 18명이 다쳤습니다.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배까지 치솟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대책도 없고 당연히 걱정되죠.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좋아지던 서울의 대기질이 다시 나빠져 8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가 충분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고 달아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찰이 청구합니다. 검찰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런 피의자에 해당된다고 보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17일 만입니다. 영장에는 뇌물죄가 대표적인 혐의로 적시됐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는 30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먼저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을 대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특검의 판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받은 뇌물 액수는 삼성의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을 비롯해 298억여 원, 거의 3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3일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해왔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선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지난 주말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던 김 총장은 수사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뇌물 혐의를 적용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70%에 이르는 상황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열 계획입니다.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란 불명예를 안고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뇌물 공여 혐의자가 구속됐으니 형평성 차원에서 뇌물 수수 피의자도 구속해야 한다. 이게 검찰의 영장 청구 사유입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 요구를 연거푸 거부했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엮은 겁니다. 뭐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이런 태도는 탄핵 결정의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자리에서 파면당해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기는 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착수 이후 범죄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행위가 매우 중대하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품을 받아내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는 점을 검찰은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행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특검 수사 이전에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강요와 공모 혐의를 적용했지만 뇌물 혐의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표적인 혐의로 이 뇌물 수수를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지원한 거액의 대가성이 있다는 특검의 결론을 수용한 겁니다. 법원이 뇌물 혐의를 인정하면 적어도 7년 이상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774억 원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강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를 통해 기업들이 대가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달리 봤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과 최순실 씨 딸의 훈련 지원 명목으로 건넸거나 약속한 213억 원 등을 대가성 있는 금품, 즉 뇌물로 봤습니다. 수사를 해보니 지원의 대가로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증거를 찾았다는 겁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뇌물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결론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은 물론 훈련 지원금 중 실제로 건너간 돈 77억 원 등을 특검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또 검찰은 SK나 롯데의 면세점 인허가 로비 의혹도 수사하고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단계에선 뇌물 혐의 액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법원이 인정하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무분별한 구속으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고 또 인권이 침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지난 97년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제도 시행 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영장 접수 사흘 뒤로 정했습니다. 보통 이틀 안에 이루어지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한 데다 경호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신문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맡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판사 3명 중 가장 후임인데 법원은 전산배당을 통해 공정히 결정된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발부하도록 돼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에 해당하는지 강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데 법조계 안팎에선 이 경우 피의자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출석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을 포기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머물며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구속심사 출석 여부에 대해선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자기를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법과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영장 청구 시점은 정치적인 고려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선 시간표를 감안한 거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박하정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취임사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사자성어를 언급했습니다. 법불아귀, 즉 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김 총장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를 결심하기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검 간부들에게는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총장이 자신의 임명권자에게 칼을 겨누게 된 배경은 외부적인 여건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할 경우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거센 비판으로 검찰 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을 명분으로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검찰에겐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라는 강공 카드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총장이 소환 조사 닷새 만에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청구를 전격 결정한 건 대선 시간표를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안에 신병 처리를 마무리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대선에 미칠 정치적 파급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네, 법조팀 박상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당초에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이후에 하루 이틀 안에 청구를 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좀 늦어진 셈이죠? 네, 당초에는 지난주에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이 관측이 상당히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검찰도 실제로 영장 청구서를 다 작성을 해놓은 상태이긴 했는데요. 이렇게 또 좀 며칠 뒤로 밀리게 된 거는 법원의 경호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예요. 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 그렇습니다. 이 박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에서 양쪽 출입문을 다 폐쇄를 하고 네. 비표까지 발급을 해가면서 경호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만 예. 법원에서는 재판을 받는 사람들도 많고 또 상대적으로 민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법원에서는 이런 경호 문제를 해결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때문에 이렇게 날짜가 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쨌든 공은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셈이 됐는데 이 영장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 원래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도 이 두 가지 요소 고려는 될 겁니다. 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 공범들과의 형평성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들 최순실, 안종범, 장시호, 근데 공범이 많은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들 공범들이 현재 다 구속이 돼 있고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자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영장 심사도 엄연한 재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재판의 가장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을 무시하면서까지 법원이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구속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 13가지 혐의 대부분에 대해 아니다, 모른다 이런 답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탄핵 심판에서 나온 명백한 사실까지 현재 부인을 했고요. 그리고 공범들까지 현재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 가능성이 상당히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고 네. 그리고 상당히 오랜 수사로 인해서 다수의 증거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낮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네. 아직 마지막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30일 오전 10시 반이니까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건 그날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정도 되겠네요. 예, 아무래도 사건의 특성상 30일 밤보다는 31일 새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면서 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삼성동 자택 앞으로 집결을 하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낮부터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원정진 기자. 네, 삼성동 자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죠? 네, 날이 저물었는데도 이곳에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 수백 명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애국가를 부르거나 탄핵 무효,
김수남 검찰총장 구속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확성기, 호루라기, 나팔 같은 것들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동네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며 하소연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이곳에는 지지자들의 숫자가 한 10여 명에 불과했는데요. 박사모 카페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글이 올라오면서 지지자들의 수가 300여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흥분한 일부 지지자들은 경찰에게 욕을 하거나 취재진에게 우산을 휘두르기도 했는데요. 조금 전 취재진을 폭행한 지지자가 현장에서 연행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간간히 내리는 빗 속에 애국가를 부르다가 오열하는 사람들도 속출했습니다. 이곳에선 50명까지 집회가 가능한데 그 인원은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집회 장소가 아닌 건너편 길에서까지 탄핵 무효를 외치고 또 고성을 지르기도 하지만 워낙 격앙된 분위기라 경찰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녁 6시쯤엔 박사모 정광용 회장이 자택 앞에 나타나 확성기로 구호를 외치고 성명서를 낭독했는데 자택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전송미용사 정송주 원장 자매가 다녀갔고 영장 청구 소식 4시간 뒤인 오후 3시 40분쯤 유영하 변호사가 들어갔다가 저녁 6시 50분에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삼성동 자택에서 SBS 원종진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격앙된 것 같은데 의사표시는 자유지만 불상사는 없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호남 지역에서 열린 민주당의 첫 번째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60%를 넘게 득표했습니다. 압승으로 대세론을 확인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태 기자입니다. 기호 3번 문재인 후보 60.2%.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의 핵심 승부처이자 첫 경선지인 호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압승했습니다. 문 후보는 총 유효 투표수 23만 6천여 표 가운데 14만 2천여 표를 얻어 득표율 60.2%로 가볍게 1위에 올랐습니다. 뒤이어 안희정 20%로 2위, 이재명 19.4% 3위, 최성 0.4% 4위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문 후보는 투표소 현장 투표와 전화 ARS 투표, 대의원 투표에서 모두 다른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정권 교체 책임지고 기필코 성공한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지 여러분께 자신 있게 보고드립니다. 관심을 모았던 2위는 안 후보가 차지했지만 이 후보와의 표 차이는 0.6%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2002년 노무현의 기적을 2017년 오늘 여러분 만들어주십시오. 이재명 후보는 적폐 청산을 통한 개혁 대통령을 외쳤지만 호남에서 돌풍을 일으키진 못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진짜 교체, 진정한 혁명의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호남 후보임을 내세웠던 최성 후보는 4위에 그쳤습니다. 호남 민심, DJ 정신, 민주개혁 정신은 하나로 집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 후보들은 모레 두 번째 지역 순회 경선인 충청권 경선에서 다시 맞붙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네, 민주당 호남 경선 결과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치부 한정환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기자, 문재인 대세론이 확인됐다는 게 정치권 전반의 분석인 모양이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문재인 후보 득표율 60.2%였습니다. 대세론 확인 기준치를 보면요. 사실 문재인 캠프는 기준치 좀 더 낮게 잡았습니다. 50%만 넘어도 대세론 확인한 거다. 네. 이렇게 말을 해왔습니다. 호남에서 반문정서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던 데다가 최근 들어서 전두환 표창 논란 불거지면서 호남 민심 등 돌린 것 아니냐 하고 가슴 졸여왔던 상황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안희정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좀 실망스럽겠네요. 네, 두 후보 모두 문 후보 이기지는 못해도 대세론 한번 흔들어서 도전해보겠다 하는 네. 전략이었습니다. 두 캠프 모두 30% 이상만 득표를 해도 대안론에 불을 붙여보겠다.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서 문 후보의 과반 득표 저지해서 결선 투표 가서 반전해보겠다 하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아직 역전의 기회가 없는 것 아닙니다만 차질을 빚었다 하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네, 이게 오늘 첫 승부란 말이죠, 경선이, 호남 경선이.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뭐 대세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이라는 데서 호남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후보 모두 노무현의 기적을 외쳤습니다. 네. 지지도 조직력 열세였던 노무현 후보가 광주 경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이인재 후보 제치고 후보로 선출이 됐었죠.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로 호남에서 승리하지 않고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상 호남 경선이 본선이다 하는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호남의 선택이 민주당의 선택이다 해서 다른 지역의 경선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아무리 대세론이 확인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도 남은 경선들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네, 아직 첫 지역 경선입니다. 그래서 호남에 이어서 이틀 뒤에는 안희정 후보가 자신하는 안방, 충청권 경선이 있고요. 이어서 영남권 경선에 이어서 다음 달 3일 수도권 경선이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최종 과반 득표한 후보가 있으면 후보가 확정이 되고요. 이 수도권에 전체 절반의 표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역전을 할 수도 있다. 또 충청에서 안지사가 또 해볼 만하다 얘기들 하고 있고요. 물론 과반을 저지한다면 결선 투표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문 후보가 대세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좀 외연을 넓혀보면은 오늘 승부가 호남을 두고 같이 각축하는 후보가 또 있잖아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네, 안철수 후보 지난 주말 호남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60% 넘게 득표를 했고 그랬죠. 안철수 후보 스스로도 문재인과 안철수의 대결이다. 그리고 이번 경선에서도 문재인 대항마는 안철수뿐이다. 안철수여야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재인 대세론이 안철수 후보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대선의 관심거리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죠. 수고했습니다. 맹골 수도에서 미 수습자 가족들이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서 세월호 인양이 성공하길 기다리며 간신히 버티고 있을 때 함께 눈물을 흘려주고 기댈 언덕이 돼준 한 선장이 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월호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지 만 이틀 정도 됐습니다. 오늘 세월호에선 내부에 물을 빼고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선에선 부력 탱크를 제거하며 마지막 항해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오는 30일에 목포 신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간 기자입니다. 세월호를 싣고 있는 반잠수선 갑판에서 작업자들이 선체 받침대에 연결된 고정줄을 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에 거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반잠수선의 원활한 부양을 위해 추가 설치한 부력 탱크도 제거해야 합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이동시킬 특수 운송 장비인 모듈 트랜스포터의 진입 경로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거 작업은 모레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세월호 선체 안의 물을 빼는 작업은 47시간 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진척이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인양 추진단은 오늘 밤 세월호 좌측면에 구멍을 뚫어 바닷물을 빼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평형수 탱크 등 각종 탱크 11곳과 화물이 실린 D데크 등에 모두 32개의 구멍을 뚫을 계획입니다. 세월호를 반잠수선에 단단히 고정하는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목포 신항으로 떠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해양수산부는 모레 새벽부터 파도가 높아지고 기상 상황이 나빠질 것으로 예보돼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준비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3월 30일 전후에 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는 이르면 다음 달 5일 육지에 올라올 예정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세월호의 최종 목적지 목포 신항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 전해주시죠. 네, 지금 제 뒤쪽으로 큰 배가 한 척 보이실 텐데요. 세월호가 이곳에 도착을 하면 저 배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고 세월호가 바로 저곳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는 해수부 관계자들과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쓸 컨테이너가 한참 설치됐습니다. 세월호를 육상으로 옮길 때 쓰는 모듈 트랜스포터라는 특수 장비도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퀴가 달린 이 장비들을 연결해서 세월호 받침목 사이로 넣고 세월호를 들어 올린 다음에 항구로 올리게 됩니다. 저희가 목포 신항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서 좀 지켜봤더니 이 장비들이 배에 실려서 속속 항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이곳에 오는 여정은 험난합니다.
가사도와 장도 사이를 통과한 뒤 불도라는 섬 근처 해상에서 항로 안내를 맡은 도선사를 태웁니다. 물살이 거세고 섬과 섬 사이의 항로도 좁아 아주 위험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달리도와 육지 사이도 폭이 600m에 불과한데 이곳을 지나면 목포신항이 보입니다. 목포신항 도착까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5일 육상 거치를 완료하고 10일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신항에서 SBS 노유진입니다. 사고 전날 차량 출입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걸 확인했다. 세월호 1등 항해사의 진술입니다. 이 진술대로면 여기 보이는 이 차량 출입문이 밀폐돼 있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런 출입문의 이상은 급격한 침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양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며 이 차량용 출입문을 잘라내버렸죠.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증거들이 훼손된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심영구 기자입니다. 물 밖으로 드러난 세월호 왼쪽 뒷부분입니다. 잘려나간 차량용 출입문 쪽으로 차 한 대와 굴착기가 빠져나와 매달려 있습니다. 폭 7.9m, 높이 11m의 출입문 자리는 세월호에 생긴 가장 큰 구멍입니다. 세월호 재판 기록을 보면 이 출입문에 이상이 있었다는 증언이 여러 번 나옵니다. 1등 항해사는 문을 잠갔는데도 빛이 들어왔다고 진술했고 이준석 선장은 출입문에 균열이 있어 제주 다녀와서 수리를 의뢰해야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세월호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 101분 만에 뒤집히며 침몰한 건 급격한 침수 때문인데 이 출입문으로 바닷물이 대량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인양 과정에서 출입문이 절단되면서 당시 상황을 역추적하기 쉽지 않게 됐습니다. 램프가 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은 없고요. 선체조사위원회에 필요하다면 혹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는 본 인양 전에도 작업에 방해가 된다며 배 균형 장치인 스테빌라이저와 닫힌 앵커를 제거했습니다. 함부로 훼손하게 되면 나중에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어떻게 규명하겠습니까? 거의 유리하게 남아있는 물적인 증거인데 오히려 사회적인 비용이 더 든다는 거죠.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긴급 성명을 내고 정부가 선체 보존과 유실 방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SBS 심영구입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놓고 그동안 여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네티즌 자로는 자신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통해 해저 레이저 영상을 분석했더니 잠수함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선체를 인양하면 확인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인양된 세월호 선체 외부에서 잠수함과의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선체 조사에서 밝혀야 할 남은 의혹들은 뭘까요? 정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곳곳이 녹슬거나 긁히고 일부 부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지만 외관이 크게 변형된 모습은 아닙니다. 일단 외관상 선체에서 충돌 흔적은 보이지 않아 잠수함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찌그림이라든가 큰 홀이 발생한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상태를 본 입장에서는 충돌설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부 충격을 배제한다 해도 기계 결함으로 인한 침몰 등 밝혀야 할 의혹들이 많습니다. 검찰은 조타수의 실수로 세월호가 급격히 우회전해 보건성이 좋지 않았던 배가 기울어져 침몰했다고 결론 내렸지만 대법원은 조타 실수보다는 조타기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조타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의문이 남는 거예요. 과연 보건력이 그 정도로 정말 나빴느냐. 전타에 가깝게 탈을 놓고 정말로 벤칭을 했느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평형수를 둘러싼 의문을 밝히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평형수 발라스트 탱크는 이미 해수로 꽉 차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에 지금 단계에서 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고요. 제주 해군기지용 철근이 과다하게 적재됐다는 의혹도 곧 출범할 선체조사위원회가 밝혀야 할 부분입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네, 손승욱 기자와 더 알아봅니다. 원래는 내일쯤 목표로 출발한다고 했었는데 30일로 늦춰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호가 반잠수선에 처음 올려졌을 때 이 반잠수선이 물밑 13m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와 반잠수선을 이제 같이 들어올릴 충분한 힘을 얻기 위해서 부력 탱크라는 걸 설치했거든요. 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부력 탱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목포 신항에서 세월호를 들어서 나를 특수 장비들의 진입을 막기 때문에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작업이 내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해양수산부의 당초 인양 계획표를 살펴보면 목포로의 출발은 원래 3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잠수선 위에 세월호를 올려놓는 그런 작업이 빨라지면서 하루 이틀 정도 앞당겨지는 것 아니었냐 그랬는데 다시 원래 일정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목포 신항까지의 이동 시간은 좀 줄은 것 같아요. 속도가 좀 빨라진 건가요? 예. 해수부는 반잠수선이 당초 계획보다 좀 더 먼 바다로 나가서 항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지 쪽에 가까울수록 물 밑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조심스럽죠. 반면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속도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항해 거리가 105km로 20km 더 멀어졌는데요. 속도는 시속 18km까지 올라갔습니다. 단순 계산해 보면 6, 7시간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폭이 좁은 구간도 있고 해서 해수부는 8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색 작업을 위해서 선체를 절단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됐나요? 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 오는 10일부터 본격 수색을 시작하겠다고 오늘 일정을 밝히면서요. 선체 절단에 집착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가 미수습자 가족이나 유가족들과 효과적인 수색 방법을 곧 협의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들은 78시간에 걸친 인양 과정을 가까운 거리의 배 위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호를 더 잘 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배를 운전하고 함께 울고 위로해준 선장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류란 기자가 만났습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사를 하고 또 합니다.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인양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도와준 어업지도선 무궁화 2호의 진희동 선장과 선원들에게 고마움을 나타내는 겁니다. 진 선장은 7박 8일의 중국어선 단속 업무에서 돌아오자마자 쉬지도 못한 채 미수습자 가족을 태우고 인양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고맙다고 매력 그러셨어요. 저도 세월호를 갔다 올라오는 걸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세월호가 인양되던 날 비가 내리자 선장이 건넨 위로의 말 한마디에 배 안은 온통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가지 마라 하고 우는 비다. 얘들이 눈물이다. 왜 그런 말에 울리냐 하면서 이제 저를 껴안고 또 팡팡 울고. 배려는 말 없이 세심했습니다. 인양 현장을 조금이라도 더 잘 볼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배의 방향을 돌리고 한시도 가족들의 시야에서 세월호가 사라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저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어디 의사가 치료를 하겠습니까? 무슨 약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가족들은 오늘도 세월호가 있는 바다로 또 나갔습니다. 가족가 이제 살아 있을 때 좀 아빠 좀 깔끔하게 하고 다니라고 그래서 또 못 알아볼까 봐 면도까지 하고 나왔는데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이제 곧 만날 거라고. 네. SBS 유란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세월호에서 흘러나온 기름 때문에 동거차도 서거차도 어민들의 피해가 큽니다. 보상이 제대로 안 되면 어민들이 세월호 출발을 막는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동거차도 연결합니다. 박민아 기자, 갈등이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오전 한때 양식장 피해로 격앙된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어선을 동원해서 세월호 이동을 막겠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지금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셀비지가 가입한 영국 보험회사에서 피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낸 손해 사정인이 이곳 동거차도에 도착했습니다. 어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구체적인 결론이 나온 건 아니고요.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인양 현장 부근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피해는 391헥타르에 17억 9천만 원 정도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어민들은 미역과 어패류 전량을 신속히 보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은 어민들이 최선을 다해 미역과 어패류를 팔아보고
반품되거나 제값을 못 받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보험회사 쪽에서 오늘 오염된 미역 시료를 채취해 갔는데요. 그걸 분석해 보고 나서 보상 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월호는 현재 목포로 떠나기 위한 배수 작업과 고정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거차도에서 SBS 박민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의 한 쇼핑몰에서 45m 길이의 에스컬레이터가 잘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방향으로 역주행을 했습니다. 타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데없는 날벼락에 18명이 다쳤습니다. 김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위로 올라가던 에스컬레이터가 느닷없이 멈추더니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상 속도로 운행되고 있는 바로 옆 에스컬레이터와 비교해봐도 2배가량 빠른 속도입니다. 사람들이 균형을 잃고 뒤로 밀리면서 1층에서는 대혼란이 벌어졌습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에스컬레이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 소리만 터져 나옵니다. 이런 아찔한 상황이 15초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유명 호텔과 쇼핑몰이 함께 있어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랑함 플레이스입니다. 특히 사고가 난 에스컬레이터는 4층에서 8층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45m 길이로 이 쇼핑몰의 명물이기도 합니다. 쇼핑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토요일 오후에 장거리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해 18명이 다쳤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40대 남성은 중태입니다. 幾個對住，但係好快就起翻身。見到有一位男士咧，就喺樓梯底咧，仰卧咁樣瞓咗。 사고 에스컬레이터는 지난 23일 실시된 안전 검사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홍콩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SBS 김정입니다. 경기도 부천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자가 마을버스에 치인 뒤에 차 밑에 깔리기까지 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함께 힘을 보태 버스를 움직여서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경기도 부천의 한 교차로입니다. 마을버스가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5살 A씨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A씨는 충돌한 뒤 버스 바닥으로 밀려 들어갔고 머리를 심하게 다친 탓에 구조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119 구급대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마을버스 밑에 공간이 좁아서 부상자에게 접근이 어려운 상황. 버스 이 아랫부분이 이제 일반 버스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차를 밀어내지 않고는 그 상태에서 요구자를 구조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주위에 있던 시민 10여 명이 버스 주위로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앞에서 버스를 밀기 시작했고 또 몇몇은 옆에서 힘을 보탰습니다. 그 사이 경찰관은 A씨와 끊임없이 대화를 유도하며 정신을 잃지 않도록 했습니다. 드디어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밑에 있던 A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가 안 밀리는 모습을 보고 바로 다 같이 버스를 밀게 도와주세요. 그 외침 소리를 듣자마자 다 같이 누구랄 것도 없이 한순간에 달려나가서 버스를 밀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A씨를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탠 시민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조규호입니다. 오늘 서울 공기 말도 못했죠. 3월 들어서 맑은 하늘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대기 질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는데 다시 나빠지기 시작해서 8년 전 상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이 온통 잿빛입니다. 다리 건너는 겨우 건물 형상만 알아볼 정도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니까 대책도 없고 이민을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다시 중국발 미세먼지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 2배까지 치솟은 겁니다. 내일도 수도권과 영서,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전망입니다. 보통 5월까진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서울의 월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3월이 가장 높고 4월엔 황사까지 찾아옵니다. 바람 방향이 바뀌는 6월은 돼야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씩 좋아졌던 서울의 대기질도 다시 나빠지고 있습니다. 2012년 평균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이었던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작년엔 26 마이크로그램까지 높아졌습니다. 2009년으로 돌아간 수치입니다. 자, 정구희 기자, 왜 이렇게 공기가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네, 건강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초미세먼지인데요. 네. 이게 2009년도에는 세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이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2년에는 23까지 쭉 떨어졌다가요. 그렇죠. 다시 작년 2016년에는 26까지 되돌아갔습니다.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됐던 2005년 이후에 꾸준히 감소하던 게 최근에는 오히려 다시 나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의 일환이 뭐 경유차, 폐차 뭐 이런 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10년 넘게 벌써 진행이 됐는데 그게 별 효과가 없었던 모양이죠? 네, 일단 작년에 환경부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의 국내 요인 중에 29%가 경유차 탓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만큼 이제 오래된 경유차 폐차에 환경부가 정책과 예산을 집중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중국 같은 외국의 영향을 좀 적게 받던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서울시가 마련한 대기오염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2011년도에는 중국 등 외국 영향을 49%로 봤는데 최근에는 55%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네. 일단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55%라는 건 일반적인 상황, 보통 상황, 좋은 상황 이런 상황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이렇게 잡은 거기 때문에 공급 때는 거의 70% 이상이라고 봐요. 네, 맑은 공기를 되찾기 위한 기존 정책이 혹시 한계에 다다른 건 아닌지 이제 국제 공조 방안을 포함해서 깊은 고민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우리 정책만 가지고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네요.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혹한 사고 현장을 누비는 소방 공무원의 상당수는 크고 작은 정신적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방관들이 이런 정신적 고통을 치료 대신 술로 해결하려 한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남주현 기자입니다.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 덩어리 사이에서 구조대원들이 아찔한 수색을 이어갑니다. 이틀 밤낮 몸살이지 않은 수색 끝에 실종자들을 찾아냅니다.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낙하물이 이제 무섭고 두렵고 한데 그래도 그 가족분이 이제 뒤에서 계속 기다리시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갖고 구급 차량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해야 하는 오토바이 구급대원도 항상 긴장 속에 삽니다. 갈 때는 워낙 급하게 가느라 그런 생각 안 하지만 갔다 올 때는 이제 그 사람의 예우가 좋지 않거나 그런 경우에는 안 좋더라고요.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흔한 마음의 병, 우울증을 앓는 경우는 11%로 일반인의 9%보다 다소 높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21%, 소방공무원 5명 가운데 1명꼴로 치료가 필요한 알코올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반인의 6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소방관의 육체적, 심리적 충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교대 근무라든지 심리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건강 관리를 개인에게만 맡길 단계가 아닌 겁니다. 네. 남 기자, 소방관들의 마음의 상처가 깊은 것 같습니다. 뭐 우울증도 그렇고 술도 이렇게 많이 드시는 줄은 몰랐는데요. 왜 이렇게 술을 찾는 걸까요? 제가 이번에 취재하다 만난 한 구급대원의 이야기인데요. 그 얼마 전에 2살 배기 아기에게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눈앞에서 끝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네. 숨을 거뒀습니다. 이후에 마음이 너무 아파서 무력감, 안타까움 이런 것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소방 공무원들은 특성상 이런 참담한 현실을 계속 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거고요. 또 교대 근무를 반복하다 보니까 수면 장애까지 나타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인 압박을 좀 덜기 위해서 아무래도 좀 찾기 쉬운 술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치료 같은 건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인 건가요?
일단 지역별로 트라우마 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치료받을 수 있게 연계는 해놨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방관들이 현실적으로 치료받기 조금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거든요. 소방관들은 2교대나 3교대로 근무를 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동료가 내 업무까지 떠맡아야 하는 구조라서 쉰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네, 치료가 그림의 떡이라는 얘기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소방관들 한결같이 인원을 늘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봐도 소방 공무원들 87%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알아서 치료를 받아라 이런 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또 국민도 구급대원을 폭행한다거나 악성 민원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나흘 뒤 최종 후보가 선출되는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SBS 초청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문준모 기자입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지난 22일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놓고 다른 주자들이 협공을 펼쳤습니다. 정부의 연속성을 무시한 좌파 논리라는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위안부 협정, 국가 간에 맺은 협정을 파기한다. 이건 참 중대한 문제입니다. 저 위안부 협상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 감성에 호소해서 뭐 이분들을 팔아먹었니 뭐니 하는 거는 좌파의 논리예요. 홍 후보는 위안부 문제는 인권과 나라 정신의 문제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제노사이드, 학살, 유대인 학살에 비견되는 그런 반인류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합의해서도 안 되고 합의 대상도 아니고. 보수 후보 단일화 문제에서도 입장차가 여전했습니다. 대선을 우리가 좌파에 넘겨주지 않는 그런 단일 후보로 통합을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표를 구걸하러 다니는 그런 통합은 곤란하지 않냐. 보수 지지층을 붙잡기 위한 안보 공약 경쟁은 치열했습니다. 이인재 후보는 한국 주도의 북핵 폐기, 김관용 후보는 사드 배치 완료, 김진태 후보는 전술핵 재배치, 홍준표 후보는 해병 특수전사령부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친박계 후보들이 홍 후보에 맞서 막판 단일화할 거란 얘기도 돌았지만 다른 세 후보 모두 완주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SBS 문준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개막합니다. 10개 구단 사령탑과 선수들이 미디어데이에서 화끈한 입담 대결을 펼쳤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9개 팀이 2년 연속 챔피언인 두산을 공동의 적으로 지목했습니다. 한 팀이 롱런하는 프로 스포츠는 존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9개 팀이 두산의 우승을 좀 말리는 거기에 힘을 좀 보태도록. 여기서 이기면 돼요. 잠실에서 우리가 이겨요. 그렇습니다. 6년 만에 돌아온 이대호의 입담은 변함없이 걸쭉하고 강력했습니다. 이대호 선수의 장단점은 제가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약점이 네. 언제적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우승해서 우승 트로피에 소주 한 잔 받고 싶습니다. 선수들의 감독을 향한 애정 공세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니하트, 네, 받아주셨습니다. 올해는 꼭 저희가 우승해서 감독님에게 뽀뽀를 한 번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금요일 개막 전에 선발 투수도 발표됐습니다. 잠실에서 맞붙는 두산 리퍼트와 한화 비아누에바를 비롯해 10개 팀 모두가 외국인 에이스들을 개막 전에 내세워 기선제압을 노립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월드골프 매치플레이에서 세계 1위 더스틴 존슨이 정상에 오르며 WGC 4개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이른바 WGC 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존슨은 결승전에서 스페인의 신의 존 람을 한 홀 차로 제압하고 사상 최초로 WGC 4개 대회에서 모두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타이거 우즈도 이루지 못했던 대기록입니다. 존슨은 또 최근 출전한 세계 대회에서 연속 우승하는 집중력으로 세계 최강의 입지를 다졌습니다.
LPGA 투어 기아 클래식에서는 이미림 선수가 20언더파로 정상에 오르며 통산 3승째를 거뒀습니다. 오늘 주로 동해안 지방에 비가 이어졌습니다. 충분히 내리지 않아서 공기가 깨끗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미세먼지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내일도 중서부 지방의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방에 안개가 강해지겠고요. 밤부터는 다시 남해안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로 남부 지방에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 기온은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14도로 오늘보다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15도, 대구는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수준의 날씨가 이어지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세월호에 탔던 허다윤 양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돌보는 재미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꿈을 키웠습니다. 세월호가 바다까지 모습을 드러낸 어제는 마침 천안함 폭침 7주년이었습니다. 천안함의 막내 장철희 이병은 철도 기관사가 꿈이었지만 그 꿈은 배를 처음 탄 지 8일 만에 바다에 묻혔습니다. 여고생이든 해군 병사든 젊은이의 꿈은 똑같이 소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허망하게 꿈을 잃지 않도록 헌신하는 지도자가 나와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